오늘 경매는 생각보다 더 만족스럽게 끝났다. 심해의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희귀한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 정교하게 세공된 그 보석은 최종가 38억 원에 내 손에 들어왔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물질적 가치와 감정적 만족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였다. 나는 승리하는 감각을, 수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것을 손에 쥐는 그 느낌을 좋아한다. 이는 오만함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내 노력에 대한 증명이었다. 나는 경외와 약간의 질투가 섞인 시선들을 뒤로하고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문 밖에서는 내 소중한 친구, 이보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나는 언제나 그랬듯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 주었다. 그녀는 내 팔에 팔짱을 끼며 종알거렸다. 차서연 대표님이 나섰는데 누가 당해내겠어? 38억이라니 듣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오늘 밤에도 아까워서 잠 못 이룰 사람 꽤 있겠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수백 번의 협상을 통해 단련된 미소. 충분히 우호적이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미소였다.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지난주에 새로 체결한 계약을 자축하는 의미로 산 거지. 아이고, 대표님, 그만 좀 하세요. 보나가 입술을 삐죽였다. 언니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크게 이겼으니 오늘 저녁은 언니가 거하게 쏘는 거다. 우리가 즐겁게 웃으며 대기 중이던 고급 세단으로 향하는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바로 옆에 서 있는 보나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보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 있었고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턱짓으로 휴대폰을 가리켰다. 그 복잡한 눈빛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휴대폰을 열자 화면에는 소리 없는 짧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두 주인공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여자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그녀의 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그는 바로 내 남편 강태민이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첫사랑이었고 2년 전 나와 결혼한 남자. 순간 목이 콱 메어왔다. 주변 풍경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바깥의 소란스러운 차 소리, 내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는 보나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어졌다. 내 눈앞에는 오직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애틋하게 대하는 모습뿐이었다. 상대 여자는 아주 젊고 청순한 얼굴로 태민의 품에 기댄 채였다. 내가 얼마나 망부석처럼 서 있었을까. 보나가 가볍게 어깨를 흔들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서연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백에 휴대폰을 넣었다. 심호흡을 하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괜찮아. 일단 돌아가자. 뭐가 괜찮다는 거야? 보나가 소리치듯 말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괜찮다고?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너 어떻게 할 거야? 말만 해. 내가 같이 가서 그 계집애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네 배신자 남편 처리하는 거 도울게. 친구의 분노 어린 눈을 보니 마음 한편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이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 피로감은 절망이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명료해진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2년 전 강태민의 회사가 파산 직전에 놓였을 때 나는 주저없이 내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내 사랑과 희생이 소중히 여겨질 것이라 믿었지만 아마도 내가 틀렸던 모양이다. 남자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손에 넣으면 자신과 함께 폭풍우를 헤쳐온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보나야. 나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나는 보나에게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를 차 쪽으로 밀었다.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내 차로 돌아왔다. 뒷좌석에 앉아 머리를 차창에 기댄 채 밖에 분주한 인파를 바라보았다. 38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2년의 청춘과 한 남자에게 쏟아부은 열정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까웠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찢어질 듯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텅 비고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다. 아마 실망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나는 눈을 감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카카오톡 친구 추천 알림이 떴다. 프로필 이름은 한유라.
프로필 사진은 달콤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나는 그녀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대담하군. 감히 여기까지 와서 공개적으로 도발하다니. 나는 거절하지도 바로 수락하지도 않았다. 그저 친구 추천 목록에 그대로 두었다. 마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사냥감을 두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불과 몇 시간 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차서현 대표님, 저 한유라예요. 저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청담동 카페드 파리에서 기다릴게요. 흥미로웠다. 그녀는 대담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미소였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좋아요, 15분 뒤에 가죠.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었다. 내 자신감과 아우라가 최고의 무기였다. 나는 샤넬의 우아한 오피스룩을 골랐다. 같은 톤의 블레이저를 걸치고 크리스찬 루부탱의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거울 속에는 성공하고 독립적이며 권위 있는 여성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다. 카페드 파리는 고급스럽고 조용한 곳이었다. 내 취향에 딱 맞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구석에 앉아있는 한유라가 보였다. 그녀는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연약해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조금 놀란 듯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토록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고 에르메스 백을 옆 의자에 놓았다. 캐모마일 티를 주문한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 말이 뭐죠? 해보세요. 내 직설적인 태도에 한유라는 다소 평정심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다. 대표님,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태민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차 맛이 입안에 퍼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내 침묵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대표님께서 오빠를 많이 도와주신 거 알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난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대표님은 모든 걸 가졌고 어디든 가서 돈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태민 오빠에겐 곁에서 보살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오빠는 이 결혼 생활에서 아주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듣자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큰 웃음이 아니라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가벼운 비웃음이었지만 상대를 조롱하기엔 충분했다. 이 여자는 순진한 걸까 아니면 서툰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 감히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 생활에 대해 논하고 나를 멋대로 판단하는 거지?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다가 그녀가 입고 있는 원피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은 것을 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원피스 같은 거. 한유라는 순간 굳었고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발렌티노 원피스네요. 2년 전 가을 한정 컬렉션. 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제 생일 파티 때 입었었죠. 태민 씨가 이 디자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나 보네요. 당신에게도 똑같은 걸 사준 걸 보니 안타깝게도 명품에도 시즌이 있는 법이라 2년이나 지난 디자인을 입는 걸 보니 선물한 사람이나 입은 사람이나 둘 다 센스가 좀 의심스럽네요. 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초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치심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 뜻은 간단해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지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 당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내가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 낡고 오래된 것들에 불과해요. 당신 곁에 있는 그 남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당신은 그저 내가 버린 헛물건을 주워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나와 옳고 그름을 논하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젊은 여자의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몸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싸움은 시작부터 그녀의 패배가 정해져 있었다. 한유라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을 때 익숙한 키 큰 그림자가 우리 테이블로 빠르게 다가왔다. 강태민이었다. 그가 왜 여기에? 설마 나를 미행한 건가? 아니면 이것이 두 사람이 미리 짜놓은 연극의 일부인가? 태민을 보자 한유라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어깨를 가늘게 떨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그저 대표님과 확실히 얘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다른 뜻은 없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눈앞의 연극을 조용히 관람했다. 내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가 내게 따져 물을까? 해명을 요구할까? 아니면 내연녀의 편을 들까? 태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한유라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녀의 떨리는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울지 마. 내연녀를 다독인 후에야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책망만이 가득했다. 차서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라는 그저 약한 여자일 뿐이야. 그녀를 힘들게 하지 마. 할 얘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해. 태민의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는 단 한마디의 안부도 해명도 없이 공개적으로 제3자를 감싸고 돌며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를 힘들게 해? 나는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가 나를 여기로 불러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그저 그 악어의 눈물만 믿는 건가요? 유라가 무슨 말을 했든 당신이 그녀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해서는 안 됐어. 태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당신 태도 좀 봐. 언제나 그렇게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잖아. 그의 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아마 그는 내 거만함이 그의 회사를 파산해서 구했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다. 그가 내가 과시용으로 쓴다고 생각했던 내 인맥들이 그에게 지금의 지위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단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 남자는 완전히 변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그의 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랑, 존중, 모든 것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계산과 거짓만이 남았다. 강태민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선택을 했군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승리감에 찬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그리고 곧이어 태민의 목소리. 신경 쓰지 마, 유라야. 밥 먹으러 가자. 새로 생긴 맛있는 레스토랑 알아. 내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다.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이제 얼음덩어리 같았다. 사랑은 죽었다. 완전히. 이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이혼 두 글자만이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되찾을 것이다. 이 연극의 결말은 내가 쓸 것이다. 카페에서의 만남 며칠 후 나는 사적인 감정이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에만 몰두했다. 나는 개인 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결혼 전에 작성했던 혼전 계약서는 매우 명료했다. 결혼 전과 결혼 기간 중에 내 모든 재산은 나의 고유 재산이며 강태민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현명한 대비책이었다. 나와 태민은 냉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집에 돌아왔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넓은 저택은 갑자기 차갑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했다. 그 역시 내게서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어느 날 오후 퇴근을 앞두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평소와는 다른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뭐하고 있니?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하자꾸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야지.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온 가족이 모여?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원래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너무 강하고 성공한 여자라 아들이 길을 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만 알고 가정을 돌볼 줄 모른다고 늘 넌지시 비난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그러니 이 갑작스러운 초대는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닐 것이 분명했다. 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중요한 파트너와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취소하거라.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일이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가족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그럼 약속 조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일찍 오너라. 그녀는 내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다. 오늘 저녁 식사는 분명 함정이다. 아마 태민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일러 바쳤고 그들이 나를 불러 훈계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 내연녀를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무엇이든 간에 나는 곧 폭풍 후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윤비서에게 전화해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그리고 보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저녁에 시댁에서 식사하기로 했어. 무슨 일 있을 것 같아. 보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갑자기 거길까? 그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 아냐?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친구를 안심시켰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너한테 알려주려고. 밤 10시까지 나한테서 연락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이 언니는 꼭 사람 무섭게 만들더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보나는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나는 최고급 헤어살롱에 들러 머리를 손질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와인과 값비싼 과일 세트를 샀다. 오늘 저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서연은 항상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차는 시댁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내 마음은 이미 양보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익숙한 저택의 문 앞에 차를 세웠다. 이 집은 결혼 후 내가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상당한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가구를 전부 새로 사들인 곳이었다. 나는 그런 노력들이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차에서 내려 와인과 과일 상자를 들었다.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나를 피하는 듯했다. 나는 개의치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와 태민, 그리고 또 다른 낭낭하고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 내 예감이 맞았다. 그녀도 여기에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갑자기 멎었고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소파에는 한유라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친모녀처럼 보였다. 태민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 역시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 차 대표님 오셨네. 이제야 얼굴을 보이는 걸 보니 일이 아주 바빴나 보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과 와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네, 어머님. 일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값비싼 선물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한유라를 보며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했다. 이것 봐라. 유라가 얼마나 착한지. 퇴근하자마자 이리로 와서 나 먹으라고 이렇게 보양식을 잔뜩 사왔지 뭐니. 누구처럼 시댁에 오는 걸 손님 방문하듯 예물이나 챙겨오는 것과는 다르지. 한유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서요.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일인걸요. 나는 그들의 연극에 속이 메스꺼웠다. 아무 말 없이 남은 1인용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이런 사소한 일로 그녀와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누가 더 착한 며느리감인지 겨루기 위함이 아니었다. 우리 유라는 착할 뿐만 아니라 손재주도 좋아. 시어머니는 내가 들으라는 듯 칭찬을 계속했다. 나중에 남편 잘 챙겨주려고 요리도 배우고 싶다지 뭐니. 누구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부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텐데.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이 반지는 태민이 사준 예물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산 것이었다. 나는 항상 여자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내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는 흥이 떨어진 듯했다. 그녀는 유라에게 말했다. 자, 이제 부엌에 가서 저녁 식사 준비 좀 도와주렴.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으니 좀 쉬게 둬야지. 저 사람이라는 두 글자에 그녀는 거리감과 경멸을 가득 담아 강조했다. 유라는 공손하게 내라고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를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태민도 일어나 부모님께 말했다. 저도 유라 좀 도와줄게요. 그렇게 넓은 거실에는 나와 시아버지만 남았다. 그는 그제야 신문을 접고 한숨을 쉬었다. 나를 보며 조금 미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아, 네 어머니가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그저. 괜찮아요, 아버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너무 독립적이고 성공해서? 아니면 내가 그들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많이 도와주어서? 이 집은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은 곳인데 이제는 차가운 태도와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3자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환영 인사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식탁에는 태민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분명 시어머니의 지휘 아래 한유라가 준비한 것이리라. 나는 내 자리에 앉았고 태민은 내 맞은편, 시아버지는 내 옆에 앉았다. 한유라는 태민의 옆,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내 식구처럼 보였다.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불필요하고 겉도는 존재 같았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한유라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라가 요리를 참 잘하네. 역시 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우리 태민이가 복이 많아. 그녀는 내가 듣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듯 나를 힐끗거리며 말했다. 한유라는 수줍은 척하며 갈비찜 한 조각을 태민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오빠, 많이 먹어요.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요.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는 맛있게 식사하며 때때로 유라에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그들은 나와 시아버지 앞에서 보란 듯이 애정 행각을 벌였다. 시아버지는 그저 침묵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가끔 헛기침을 할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내 몫의 식사를 했다. 내가 관심을 보일수록 나 자신을 비참한 패배자로 만드는 꼴이었다. 이 도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었다. 내 침묵이 시어머니를 더욱 화나게 만든 듯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가사도우미가 상을 치우는 동안 모두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권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다들 모였으니 할 말이 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본론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유라가 요즘 인턴 생활하느라 힘든데 사는 곳도 멀어서 안쓰러워. 그래서 내가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다. 출퇴근도 편하고 몸보신도 좀 시켜주려고. 그녀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 양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의 안주인인 내게는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서연 언니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언니가 싫어할까봐 걱정돼요. 감히 싫어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쟤는 그저 며느리일 뿐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 게다가 너는 내 손님인데 제가 널 잘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지. 여기까지가 내 인내심의 한계였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더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내 자존심을 이 자리에서 짓밟았다. 내가 아직도 태민을 사랑해서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것이라 생각했을까? 그들은 차서연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핸드백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태민 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서류 봉투가 나무 테이블에 부딪히며 조용한 식당 안에서 깔끔하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태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첫 장에 굵게 인쇄된 이혼 신청서라는 두 글자가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밝혔다. 나는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고 차가웠다. 강태민 씨, 우리 이혼해요. 태민의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입을 벌렸다. 한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태민,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당혹, 그리고 감추지 못하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나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 선언 이후 식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벽에 걸린 괴종식의 규칙적인 째깍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그 침묵을 깼다. 그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내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네가 뭔데? 나는 태연하게 새 찻잔에 차를 따랐다. 뜨거운 김이 내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썼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말했다. 어머님, 제 생각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와 태민 씨는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이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안 맞아? 2년 전에 걔가 빈털털이었을 땐 왜 안 맞는다고 안 했지? 그녀가 이를 갈았다. 이제 와서 걔가 성공하니까 버리려는 거냐?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돈만 아는 여자구나.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논리는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내가 돈만 알았다면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의 곁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돈만 알았다면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무의미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 변호사가 태민 씨와 처리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식당을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은 무시했다. 단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 등 뒤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잠시만요. 한유라였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가련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태민 오빠랑 이혼하지 마세요. 제가 떠날게요. 다시는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일까? 나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그녀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지켜보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한유라는 더욱 열연을 펼쳤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나 피했다. 언니, 저는 정말 언니 가정을 파괴할 의도는 없었어요. 제발 태민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당 문 쪽에서 태민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한유라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내 발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마치 내가 정말로 민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서툴고 값싼 연극이었다. 넘어지는 타이밍, 각도, 모든 것이 태민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했을까? 태민은 폭풍처럼 달려나왔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급히 한유라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유라야, 괜찮아? 많이 아파? 저 괜찮아요. 유라는 그의 품에서 흐느끼며 내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냥 제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서연 언니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말할수록 더욱 상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교활하지만 너무나도 진부한 수법이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스웠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 이제는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여자를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은 아내보다 더 믿고 있었다. 그는 내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서툰 연극은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나 믿을 것이다. 한유라를 일으켜 세운 후 태민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차서연, 도대체 무슨 짓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소란을 피울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당신의 그 작은 내연녀에게 무슨 연극을 한 건지 물어보는 게 어때? 이 상황에서도 발뺌할 셈이야? 태민이 거의 소리쳤다. 내가 다 봤어. 당신이 유라를 밀었잖아. 유라는 너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인간이야? 유라가 급히 태민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언니 탓하지 마세요. 제가 따라 나온 게 잘못이에요. 그 여자 편들지 마. 태민은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숨결에서는 분노가 느껴졌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 항상 고상하고 도덕적인 척하더니 속은 이렇게 좀스럽고 독선적이었군. 내가 유라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남자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가 나를 믿지 않는 이상 어떤 이성적인 대화나 진실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침묵하자 태민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내 이혼 서류에 상처받은 그의 자존심은 극도의 분노로 변한 듯했다. 차서연,
당신이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날 도운 건 맞아. 하지만 당신은 날 아내에게 빌부터 사는 놈으로 만들었어. 당신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푼 다음 그걸로 날 통제하려고 했지. 당신이 진심으로 날 존중한 적이 있기나 해. 그가 내뱉는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대신 그의 진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약하고 비겁한 남자. 이제 기회가 오자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똑똑히 들어도 태민이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만하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차서연 없이도 나 강태민은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어. 아니, 훨씬 더 잘할 거야. 당신을 떠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겠어. 두고 보라고. 말을 마친 그는 옆에서 흐느끼는 유라를 끌어안고 마치 미녀를 구하는 영웅처럼 그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을 쾅 닫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나를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분노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연극은 막을 내렸다. 그의 선언은 내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었다. 그것은 내게 미련 없이 단호하게 떠날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 끝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좋아요, 강태민 씨. 어디 한번 지켜보죠. 나는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내일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가 없는 새로운 장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침 햇살이 넓은 방을 비췄지만 혼자 있는 공간에 싸늘함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나는 우리 둘의 공동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만의 펜트하우스에 머물렀다. 태민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님, 절차 바로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모든 조건은 혼전 계약서대로 처리하세요.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도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았다. 태민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나는 읽지 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의 해명이나 비난은 듣고 싶지 않았다. 이만하면 충분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2년간의 결혼 생활, 수많은 추억과 노력들이 결국 배신과 모욕으로 끝났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숨을 돌리고 헝클어진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보나를 떠올렸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저머에서는 즉시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드디어 전화했네. 어젯밤에 얼마나 기다렸는데.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무슨 일 없었어? 그들이 너 힘들게 한 거 아냐?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안도의 미소가 지어졌다. 나 괜찮아. 그냥 잠시 어디 좀 다녀오고 싶어서. 어디? 누구랑? 내가 같이 갈게. 보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주도 어때? 내가 제안했다. 바다를 보고 싶어. 오케이, 콜. 30분 안에 갈게. 짐 챙겨. 아, 아니다. 짐 쌀 필요 없어. 가서 새 걸로 싹 다 사자. 기분 전환도 할 겸. 보나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을 알았다. 약속대로 30분 후, 보나는 내 집 앞에 도착했다. 우리는 많은 짐을 챙기지 않았다. 몇 가지 개인 용품만 챙겼고 나머지는 모두 살 수 있었다. 돈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개인 전용기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아 창밖으로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니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거짓된 사람들과 유해한 관계가 가득한 소란스러운 도시를 등지고 떠나고 있었다. 자, 보나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샴페인 잔을 건넸다. 자유를 축하하자. 그 최악의 남편에게서 벗어난 건 행운이야. 알지?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술맛이 퍼지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알아. 고마워, 보나야.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은 무슨. 그녀가 입술을 삐죽였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고 나서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에 시선을 두었다. 어떻게 하냐고? 아주 멋지고 눈부시게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그 사람 없이도 난 잘 살아. 아니 수백, 수천 배는 더 잘 살 거라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비행기는 눈부신 황금빛 햇살 속에서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가슴을 파고들어 상쾌함을 느끼게 했다. 우리는 곧장 최고급 리조트로 향했다.
나는 이미 바다가 바로 보이는 풀빌라를 예약해두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 태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보나와 함께 부드러운 백사장을 거닐고 맑고 푸른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가격표를 보지 않고 쇼핑했다. 나는 이 시간들을 이용해 내 영혼을 정화하고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돌아가기 전에 즐겁고 자유로우며 삶을 사랑했던 차서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호화롭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나는 예전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신기기를 꺼두고 보나와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하나만 남겨두었다. 매일 아침 잔잔한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잠을 깼다. 더 이상 재무 보고서나 긴장된 회의, 배신한 남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해변에서 책을 읽고 요가를 하며 보나와 함께 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들을 탐험했다. 나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삶의 균형을 되찾은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나와 보나가 빌라의 개인 수영장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대표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강태민 씨 측에서 이혼 절차를 서두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서두른다고? 나를 붙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자존심이 그렇게나 강한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표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머뭇거렸다. 듣자 하니 한유라라는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허공에서 멈췄다. 임신? 정말 웃기는 소식이었다. 얼마 전 함께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태민은 어릴 적 건강 문제로 인해 자연 임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우리는 정말 아이를 원한다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작은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니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거 확실해요? 보나가 벌떡 일어나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자식이 그럴 능력이 어디 있어? 혹시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보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일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군요.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요. 그날 밤 나는 며칠간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켰다. 예상대로 태민에게서 온 수백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대충 훑어보았다. 대부분 분노와 비난 섞인 말들이었고 간간히 어색한 안부 인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온 가장 최근 메시지. 유라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이혼 빨리 끝내자. 내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어줘야겠어.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고통이 아닌 극도의 아이러니함으로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기적의 아이와 그 위대한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나를 버리고 싶어 했다. 아버지가 된다는 남자의 자존심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나는 길게 답장하지 않았다. 짧고 의미심장한 한 문장만 보냈다. 한유라 씨 임신한 거 알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태민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분명 당황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나 태어난지 궁금해하겠지. 내 평온함은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리적 공격이 될 것이다. 그는 이 게임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내게 있었다는 것을 결코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간의 제주도 휴가가 끝났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렸고 마음은 가볍고 상쾌했다. 나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예상대로 한유라의 임신은 태민이 이혼을 서두르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귀찮게 전화를 하거나 무의미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빨리 나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유라는 이제 가문의 공신이자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낳아줄 사람이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나와 태민은 다시 만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기쁨과 승리감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만한 아내에게서 벗어나 젊고 아름다운 애인과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새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비극적인 연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혼전 계약서 덕분에 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은 없었다. 태미는 거의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우리가 살던 저택은 결혼 전 내 재산이었다. 고급 자동차들, 다른 회사들의 지분, 모든 것이 내 명이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의 회사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지원 없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판사가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님을 선언했을 때 나는 태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펜을 내려놓고 2년간의 결혼 생활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한 점의 미련도 한 톨의 아픔도 없었다. 법원을 나서며 태민이 나를 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제 끝났네. 자유로워진 거 축하해. 이제 우린 아무 상관없는 사이야. 나는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요. 아빠가 된 거 축하해요. 오늘 당신의 결정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섰다.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그를 뒤로 한 채 나는 내 롤스로이스에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창 너머로 태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떠난 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해질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미혼이라고 찍힌 서류를 손에 쥐자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마침내 이 진흙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최고의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이제 막 실행될 참이었다. 롤스로이스가 법원을 벗어나자마자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전문가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국제이사 전문업체 안성 익스프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HS그룹 차서연 대표입니다. 지금 즉시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태민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댁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 전자제품, 장식품을 전부 옮겨주세요. 상세 목록과 구매 영수증은 즉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제 명의로 구매한 물건들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세요. 비용은 2배로 지불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은 나의 급한 요청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내가 제시한 금액에 곧바로 모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집에서 곧 벌어질 광경이 눈에 선했다. 태민과 그의 가족은 아마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겠지. 그들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약 1시간 후 윤 비서에게서 보고 전화가 왔다. 대표님, 이사팀이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 사모님과 강태민 씨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시한 서류와 영수증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관할 경찰도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해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했어요. 나는 말했다. 물건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전해요. 다 내 돈이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볼 필요는 없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전문가들이 해체하기 시작할 때 분노로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 한유라가 매일 밤 영화를 보던 8K 커브드 TV와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이 포장되어 실려 나갈 때의 황당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없이도 성공하겠다고 큰소리치던 강태민의 무력하고 창피한 모습. 이제 그는 집안의 편의 시설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텅 비어 횡한 집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 가죽 소파가 사라지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차가운 빈 공간만 남을 것이다. 최고급 실크 침구 세트가 놓여있던 푹신한 침대도 사라질 것이다. 온갖 음식으로 가득 찼던 양문형 냉장고가 치워지고 텅 빈 부엌 구석만 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모든 호화로운 것들, 그들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몇 시간 만에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잔인한 경고였다. 지난 2년간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나 덕분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나를 떠나면 그들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곳으로 전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주는 나의 첫 번째 선물이었다. 부디 마음에 들기를.
결혼 생활의 잔재를 깨끗이 정리한 후 나는 다시 일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 내 목표는 단지 내 그룹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태민이 그토록 자부하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내가 구해준 후 태민의 회사는 지난 2년간 꽤 잘 성장했지만 그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그가 가진 대부분의 주요 파트너와 대형 계약은 모두 나의 인맥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고 HS그룹의 자금력과 신뢰를 믿고 태민의 신생회사와 협력하기로 동의했던 것이다. 이제 나와 태민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는 없었다. 나는 거창한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작은 파티를 열어 친한 비즈니스 파트너들, 업계의 거물들, 그리고 현재 태민의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파티에서 와인이 몇 순배 돈 후 나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개인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강태민 씨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제부터 강태민 씨의 모든 사업 활동은 HS그룹 및 저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험담도 폭로도 없었다. 그저 명확한 선을 그었을 뿐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비즈니스 현장에 노련한 여우들은 그 말만 듣고도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태민의 회사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도미노 효과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태민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을 것이다. 강 대표님, 안평건설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은 지불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아시아은행에서 귀사의 대출금에 대한 재심사를 통보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다음 원자재 선적건 말입니다. 흥성자재 측에서 납품 전에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둘씩 주요 파트너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회사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고 자금줄은 막혔으며 공급망은 끊겼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태민의 회사는 순식간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나는 내 사무실에 앉아 태연하게 그룹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했다. 윤 비서가 때때로 들어와 태민 회사 쪽의 상황을 보고했다. 대표님, K그룹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대표님, K그룹의 핵심 임원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태민은 너무 자만했다. 그는 그 성공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좋다. 나는 그가 직접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내 기반 위에 세운 가짜 제국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내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더 이상 유해한 결혼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프로젝트에 집중할 더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 그중 하나는 소규모 테마파크 건설 계획이었다. 이것은 가장 힘들 때 항상 내 곁에 있어준 친구, 보나에게 주고 싶은 생일 선물이었다. 그녀는 항상 동화 속 세계를 꿈꿨고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최고의 디자인 및 건축팀이 필요했다. 여러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나는 창의성과 상징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한 건축 설계 사무소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디자인팀과 미팅이 있는 날, 나는 그들의 사무실을 찾았다. 윤 비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건축가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팀장이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와 그 사람 모두 잠시 멈칫했다. 그 익숙한 얼굴,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눈빛.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지훈 선배?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대학 시절처럼 여전히 온화한 미소였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는 박지훈 대학 시절 나보다 2학번 위였던 선배였다. 그는 재능 있는 건축학도이자 수많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과의 훈남이었다. 그때 그는 4년 내내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지만 당시 내 마음은 온통 강태민에게 향해 있었다. 졸업 후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회의는 전문적이면서도
어딘가 어색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 선배는 테마파크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그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 선배가 커피를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항상 내 소식은 듣고 있었어. 지훈 선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거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선배.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유명한 건축가가 되셨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나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랑 태민 씨 이야기도 들었어. 괜찮아? 그의 질문에는 호기심이나 동정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걱정이었다. 그 점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럼 다행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말해. 그의 세심하고 부드러운 배려에 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그것은 태민의 오만함과는 달랐고 비즈니스 세계의 계산적인 관계와도 달랐다. 이것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관심이었다. 우리는 옛 친구들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우연한 만남은 내 삶에 불어온 시원한 바람 같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남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강태민과 실패한 결혼은 내 인생의 슬픈 한 장이었을 뿐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였다. 몇 주 후 나는 재계 연례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및 투자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다. 매년 태민과 함께 참석했지만 올해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혼자 참석할 것이었다. 나는 보나에게 말했다. 오늘 밤 파티에 같이 가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파티? 잘생긴 남자 많아? 맛있는 거 많아? 재계에서 1년 중 가장 큰 파티야. 잘생긴 남자는 많겠지만 다들 상어 같은 사람들이지. 음식은 물론 최고급이고. 내가 그녀를 놀렸다. 그날 밤 나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엘리사브 드레스를 선택했다.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은 내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냈고 등 부분이 깊게 파여 대담하면서도 우아하고 고귀한 매력을 잃지 않았다. 머리는 높게 올려 가늘고 긴 목선을 드러냈고 얼마 전 경매에서 낙찰받은 심해의 눈물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를 착용했다. 오늘 밤 나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와 보나가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감탄 섞인 수군거림이 그 자리를 메웠다. 저분 HS그룹 차서연 대표 아니야? 정말 아름답다. 최근에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슬픈 기색은 전혀 없네.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아. 많은 대기업 회장과 대표들이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내 위치 때문이기도 했지만 강인한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나를 정중하게 대했다. 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그들에게 화답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보나가 내 팔을 툭 쳤다. 저기 봐, 서연아. 나는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다.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강태민이었다. 그도 이곳에 있었지만 나의 자신감 넘치고 권위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는 초라하고 겉도는 모습이었다. 그가 입은 양복은 낡아 보였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기회를 찾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왜 저렇게 비참해 보이지? 보나가 속삭였다. 정말 인과응보네. 자업자득이야. 나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태민은 한 무리의 기업가들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그들은 그를 힐끗 쳐다볼 뿐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창피한 듯 뒤로 물러서며 술잔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장 회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장 회장은 부동산 업계의 거물로 까다롭고 거만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꼬리가 차가운 미소로 살짝 올라갔다. 재미있는 연극이 곧 시작될 것 같았다. 나는 멀리서 태민의 독백을 여유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명백히 짜증난 표정의 장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듣지 않아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분명 회사의 잠재력이나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허한 말들로 어떻게든 투자금을 좀 얻어보려는 속셈이겠지. 머리가 벗겨지고 항상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는 뚱뚱한 남자. 장 회장은 마침내 태민의 말을 끊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조금의 체면도 차려주지 않고 말했다. 강태민 씨 맞죠? 당신 회사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 빚더미에 앉았고 파트너들은 다 떠났다고 들었소. 뭘 가지고 나랑 협력하겠다는 거요? 그 빈말 몇 마디로?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아첨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렸다. 장 회장님, 그건 그냥 뜬 소문일 뿐입니다. 저희 회사는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어려움? 장 회장이 비웃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을 굴렀소. 당신 같은 회사, 내가 모를 것 같아? 뒷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빚이나 다 갚고 나서 큰 사업을 생각하시오.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마치 거지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호기심 어린 눈, 고소해하는 눈, 동정하는 눈. 자존심 강한 강태민에게는 견딜 수 없는 최대의 모욕이었다. 그리고 마치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장 회장은 갑자기 나를 발견했다. 그의 찌푸린 얼굴이 즉시 환하게 바뀌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빠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오, 차 대표님, 영광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시는군요. 나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손을 저었다. 대표님의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대담한 행보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장성건설도 HS그룹과 꼭 협력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우리의 대화는 공간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장 회장이 내게 보이는 환대와 존중은 방금 전태민에게 보였던 경멸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고 당연히 태민도 보았다. 그는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장 회장을 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쏠린 주변의 시선들을 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씁쓸함과 무력감 그리고 극도의 원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때 내 남편이었고 이런 파티에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실패자이자 세상의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정상에 서서 주목과 찬사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장 회장 및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마치 태민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저주가 아닌 철저한 무시,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 그가 내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나? 이것이 바로 나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파티는 태민이 애써 쌓아 올린 경력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가 되었다. 그가 장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소식은 재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남아있던 소수의 파트너들도 서둘러 도망쳤다. 파티가 있은 지 불과 일주일 후 강태민의 K그룹은 공식적으로 파산을 신청했다. 나 없이도 이루겠다던 그의 제국에 대한 꿈은 불과 몇 달 만에 뜬구름처럼 사라졌다. 언론은 떠오르는 스타의 급격한 몰락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이를 오만한 자들을 위한 값비싼 교훈이라고 불렀다. 나는 아침 식사를 즐기며 태블릿으로 그 기사들을 읽었다.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것은 그가 배신과 어리석음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하지만 태민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가 파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나왔다. 사업을 잃는 것보다 더 창피한 진실이었다. 그것은 지훈 선배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만난 후 우리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연락했다. 한 번은 대화 중에 그가 우연히 한유라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국제병원의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를 안다고 언급했다. 섬세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그는 그 의사 친구에게 살짝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선배가 조금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서연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유라 씨 뱃속의 아이 강태민 씨 아이가 아니래. 지훈 선배의 말에 따르면 그의 의사 친구가 병원에서 한유라와 다른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돈 문제로 다투었고 화가 난 그녀는 아이가 태민이 아니라 그 남자의 아이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소위 선수였고 유라가 임신한 것을 알자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궁지에 몰린 유라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태민에게 덫을 놓아
그를 대리아빠로 만든 것이었다. 이 정보는 어떻게든 장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마 그는 태민에게 무시당한 것에 앙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그저 상류층의 가십거리가 하나 더 필요했을 뿐이었을 것이다. 그는 사람을 시켜 더 자세히 조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계 전체가 태민이 자기도 모르게 뿔이 돋았으며 자신을 속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태민이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마 그의 어머니가 사모님 친구들에게서 들었거나 아니면 그의 채권자들이 직접 알려주었을지도 모른다. 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가 얼마나 무너졌을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회사, 경력,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를 이을 아들마저도 사기극의 일부였다. 한 남자의 자존심은 남김없이 짓밟렸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씁쓸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지막 충격은 태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미쳐 날뛰었다. 집에 돌아가 모든 분노를 한유라에게 쏟아부었다. 그들의 싸움은 시어머니의 옛 이웃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격렬했다고 한다. 배가 가라앉고 있음을 직감한 한유라는 더 이상 연약하고 순진한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꽃뱀의 본색을 드러냈다. 아이가 태민의 아이가 아니며 오직 돈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다고 모든 것을 인정했다. 태민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자 그녀 역시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한유라가 조용히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 태민이 사준 모든 보석과 명품 가방을 챙겨서 그녀는 낙태 수술을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태민의 가족에게는 어지러운 뒷수습만 남겼다. 아내, 경력, 재산, 그리고 가짜 아들까지 모든 것을 잃은 태민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 그는 부채 스캔들로 업계에서 퇴출당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나쁜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채를 빌려 재기를 노렸지만 그마저도 사기를 당해 전부 잃었다. 빚을 갚지 못하자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집까지 찾아와 기물을 파손하고 그의 부모를 위협했다. 한 번은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혀 죽기 직전까지 구타를 당했다. 그 결과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총수는 이제 장애를 가진 실업자이자 빚더미에 앉은 신세가 되었다. 그것이 그가 배신과 어리석음에 대해 받은 대가였다. 그의 가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충격과 걱정으로 가벼운 뇌졸중을 앓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나를 항상 무시하던 그 오만한 시어머니. 이제 그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부유한 사모님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그녀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남은 보석까지 팔아야 했다. 집은 내가 되찾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이었기에 결국 담보로 잡혔다. 그들의 삶은 궁핍과 절망에 빠졌다. 나는 이런 소식들을 보나를 통해 들었다. 내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고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보나와 함께 한 고급 패션 부티크에서 신상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이니? 나다,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지 않고 나약함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강 여사님? 나는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도적으로 저와 강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써서 우리 사이의 선을 명확히 그었다. 전화기 너머는 내 호칭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비참한 통곡 소리였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어서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우리 태민이도 걔가 너무 철이 없었어. 얘야. 나는 말없이 보나를 쳐다보았다. 보나도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제게 전화하신 용건이 뭐죠? 나는 감정 없이 다시 물었다. 얘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녀가 흐느꼈다. 태민이는 젖골이 됐고 빚은 산더미에 몸은 망가졌지.
네 아버님은 매일 아파서 누워만 있단다. 나는 지금 빚 갚으려고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너무 힘들구나, 얘야. 제발 딱 한 번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애원할게. 나중에 꼭 갚으마. 비단 옷을 입고 남을 부리기만 하던 사모님이 이제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지만 동정심은 생기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모욕했던 말들, 제3자를 감싸던 모습, 내가 돈 들여 고친 집에서 나를 쫓아내던 그녀의 오만한 태도를 떠올렸다. 그녀가 오늘 겪는 모든 고통은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 여사님, 저와 아드님은 이혼했고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대개 사정에 제가 신경 쓸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제가 아니라.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니? 그녀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한 가족이었잖니. 한 가족? 나는 비웃었다. 여사님과 아드님이 그의 내연녀와 함께 저를 모욕했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돈 들여 고친 집에서 저를 쫓아내셨을 때 정을 생각하셨나요? 오늘의 모든 일은 대개 가족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반으로 부러뜨려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유심칩에는 너무 많은 불쾌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이 전화는 마지막 끝맺음이었고 나와 과거를 잇는 모든 끈을 완전히 끊어내는 의식이었다. 그 마지막 전화 한 달 후 나는 더 이상 태민의 가족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 나는 이제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나와 지훈 선배의 테마파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재능 있는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이기도 했다. 그는 항상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내게 평온함과 신뢰감을 주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서두르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어났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했다. 눈부신 햇살, 푸른 바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 나는 지훈 선배와 보나,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호화로운 요트 위에 있었다. 우리는 테마파크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착공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고 있었다. 나는 하얀색 맥시드레스를 입었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뱃머리에 서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모든 부담과 슬픔이 파도에 씻겨나간 듯했다. 보나가 다가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어이, 대표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해? 또 안 좋은 일이라도 떠올리는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아주 밝은 미래. 당연하지. 그녀가 활짝 웃었다. 이제 넌 예쁘고 부자해, 자유롭고 곧 새로운 사랑도 시작할 거잖아. 그녀는 말하며 근처에 서 있는 지훈 선배를 힐끗 쳐다보았다. 지훈 선배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세련되어 보였다. 그가 내게 얇은 쇼를 건네며 말했다. 바닷바람이 좀 차네. 걸쳐. 그의 부드러운 배려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쇼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내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지훈 선배가 나지막이 말했다. 폭풍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져. 새벽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법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그렇다. 내 인생의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내 눈앞에는 새로운 새벽,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좋은 일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